엄마, 이제 걱정 마. 우리 잘 살게. 딸이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았던 그날이 제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평온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62 정인숙이라고 합니다. 시장 골목 모퉁이 30년째 운영해온 제 반찬가게 앞에서 이삿짐, 트럭이 출발하는 걸 바라보던 그 아침을 저는 아직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김치찌개를 끓이고 딸이 좋아하는 깍두기를 큼직하게 썰어 통에 담았습니다. 임신 8개월이나 된 배를 안고 이사 가는데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밥 한 끼라도 제대로 챙겨주는 것뿐이니까요. 어머님, 조심히 오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사위 박진우가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쓴 모습이 여전히 성실해 보였고 저는 그 모습에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년을 연애해서 결혼한 사이니 제 딸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혜야, 무거운 거 들지 마. 엄마가 다 할게. 엄마 괜찮아. 나 아직 튼튼해. 딸이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예뻤습니다. 29살 곧 엄마가 될 제 딸.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 키운 딸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걸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새 아파트는 역 근처 신축이었습니다. 15층짜리 건물의 3층. 사위가 안전관리자로 일하는 회사에서 분양받은 집이라고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새 집 특유의 페인트 냄새가 코를 찔렀고 넓은 거실 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머, 정말 좋다. 우리 아기 여기서 크겠네. 딸이 거실을 둘러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그릇은 어디 두고 냄비는 어디 놓을지 속으로 정리했습니다. 30년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손님들 밥을 차려주듯 이제는 딸의 새 보금자리를 정돈해주고 싶었습니다. 오후 내내 짐을 풀고 커튼을 달고 아기 방을 꾸미는 동안 저는 행복했습니다. 사위는 무거운 짐을 나르며 땀을 닦았고 딸은 소파에 앉아 아기 옷가지를 정리하며 저와 수다를 떨었습니다. 평범하고 따뜻한 가족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베란다 쪽에서 사위가 공구함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우야, 뭐하고 있었어? 아, 베란다 난간이 좀 헐거워서 제가 직접 조였어요. 지혜가 빨래 널다 다칠까 봐요. 사위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전을 생각하는 모습이 기특해 보였지만 왜인지 모르게 제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답답했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난간을 살펴보니 볼트가 새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손으로 잡아당겨 보니 단단해 보였지만 뭔가 미묘하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괜한 걱정이겠지. 안전관리자가 직접 설치했는데 뭐가 문제겠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챙겨온 반찬으로 딸에게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 밥 푸는 소리, 숟가락 부딪는 소리. 그 소리들이 참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역시 엄마 밥이 최고야. 우리 애기도 엄마 손맛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그럼 태어나면 엄마가 이유식부터 다 해줄게. 엄마 레시피 노트에 다 적어뒀어. 딸이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걱정이라곤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거지를 하던 중 식탁 위에 놓인 딸의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별 생각 없이 화면을 보던 저는 그만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출금 500만 원, 잔액 1억 2045만 6천 원, 5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딸 명의로 해둔 통장에서 재개발 보상금 15억 중 일부를 생활비로 쓰라고 딸에게 준 돈인데 그 큰 돈이 한 번에 인출됐다니. 지혜야, 혹시 큰 돈 쓸 일 있었어? 응? 아니, 별로 없는데. 왜? 딸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저는 사위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며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는 그의 모습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설마. 사위가 허락도 없이 딸 돈을 쓸 리가 없어. 뭔가 오해겠지. 저는 애써 그 생각을 지우려 했지만 가슴속 어딘가에 작은 가시 하나가 박힌 듯한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괜한 걱정이겠지. 우리 사위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제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베란다 난간에 반짝이던 볼트와 통장에서 사라진 5천만 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제 딸의 생명을 노린 끔찍한 계획의 첫 번째 징조였다는 걸.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반찬 가게 문을 열고 단골 손님들 반찬을 포장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오늘 김치 맛있네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꾸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2주 전 그 불안함이 가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목소리를 듣고 싶었으니까요. 지혜야, 아침 먹었어? 응, 엄마. 나 지금 빨래 널려고. 날씨 좋아서. 조심해. 배 나온 몸으로 무리하지 말고. 알았어, 엄마. 나 괜찮아. 끊을게. 딸의 밝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게 제가 들은 딸의 마지막 평범한 목소리였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을 겁니다. 반찬을 담다 말고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뭔가 잘못됐다는 본능 같은 게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분 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지혜 씨 보호자시죠? 119입니다. 낙상 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귓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구급대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낙상? 우리 딸이? 임신 8개월인 우리 딸이?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가게 문을 그대로 두고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 딸만은, 손주만은 무사하게 해달라고.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위가 와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복도를 서성이던 그가 저를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지혜가 베란다에서. 무슨 일이야? 우리 딸이 어떻게 됐어? 저는 사위의 옷깃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위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빨래를 널다가 난간이 무너지면서 3층에서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베란다 난간. 2주 전 사위가 직접 조였다던 그 난간이 무너졌다고?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환자분은 지금 의식은 있지만 하반신 감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척추 손상이 심각하고 그리고 조산으로 아기를 긴급 제왕절개했습니다. 아, 아기는요? 우리 손주는 괜찮은 거예요? 미숙아라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습니다. 상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반신 마비, 우리 딸이, 아직 29살인 딸이, 병실로 옮겨진 딸을 봤을 때 저는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새하얀 시트 위에 누운 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온몸에 연결된 의료기계들이 삐삐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딸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엄마, 우리 애기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기 건강하게 태어났어. 조금만 기다리면 볼 수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손주가 과연 무사할지 저도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딸 앞에서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병실은 장례식장처럼 침통했습니다. 사위는 매일 병원에 와서 딸 곁을 지켰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이마에 입 맞추고 미안해. 내가 난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라며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어느 날 밤 딸이 잠든 병실에서 사위가 복도로 나가 전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몰래 복도 모퉁이에 숨어 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응, 경찰은 시공불량으로 결론 내렸어. 걱정 마.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걱정 마라는 말을 하는 걸까요? 사위가 병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모른 척 딸의 이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다시 딸 곁에 앉아 슬픈 얼굴을 했지만 저는 그의 옆모습을 보며 섬뜩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빛 어딘가에 분명히 안도하는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찰이 와서 조사했지만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신축 아파트 시공 불량, 베란다 난간 볼트 체결 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사위가 직접 볼트를 조였다는 사실은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타깝게도 불량 자재를 쓴 것 같다며 건설사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사위를 감쌌습니다. 사위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안전관리자가 자기 집 난간도 제대로 못 잡았다고 자책하던데. 저런 좋은 사람이.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밤마다 병실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사고였을까? 정말 우연이었을까? 2주 전 통장에서 사라진 5천만 원. 사위가 직접 조였다던 베란다 난간. 그리고 전화 통화에서 들은 걱정 마라는 말. 모든 게 우연치곤 너무 맞아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딸이 잠든 사이 저는 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상해보험 가입 완료. 보험금 20억. 계약자 박진우, 피보험자 박지혜. 사고 한 달 전에 가입된 보험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다. 누군가 계획한 거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저는 고개를 들어 복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피곤한 얼굴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비통한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게 전부 연기라는 걸. 우리 딸을, 내 딸을 죽이려고 한 거구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이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내 딸을 해친 놈을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고. 병실의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딸의 고른 숨소리, 복도를 지나가는 간호사의 발소리, 의료기계의 규칙적인 삐삐 소리. 그 소리들 사이로 저는 혼자 깨어 천장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지 일주일째. 딸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엄마, 나 이제 못 걷는 거야? 라고 묻던 딸의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눈에 담긴 절망과 두려움을. 인큐베이터에 있는 손주는 아직 이름도 짓지 못했습니다. 딸이 아기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며 울먹이면 저는 조금만 기다려 곧 볼 수 있어라고 거짓 위로를 건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여전히 완벽한 남편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꼭 낫게 해줄게. 최고의 재활병원 알아봤어. 우리 아기도 곧 건강해질 거야. 걱정하지 마. 딸은 사위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그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사위가 딸의 이마에 입 맞출 때마다 저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입술이 내 딸을 죽이려 했다는 걸 딸은 모릅니다. 어느 날 밤 딸이 수면제를 먹고 깊이 잠든 사이 저는 참지 못하고 딸의 핸드폰을 다시 열었습니다. 보험 문자를 확인했던 그 순간부터 저는 확신했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문자함을 뒤지다 보험사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상해보험 20억 원 가입 완료. 계약자 박진우, 피보험자 박지혜, 수익자 박진우. 사고 정확히 한 달 전 3월 15일에 가입됐습니다. 그리고 사고 날짜는 4월 17일. 왜 딸 몰래 이런 큰 보험을 들었을까요? 왜 수익자를 자기 이름으로 했을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더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경우 형님, 그건 잘 됐어? 돈 들어오면 내 목 챙겨줘. 누구죠, 이경우는? 그리고 그 건이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메시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사고 3일 전, 4월 14일.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형사에게 제가 발견한 문자와 보험 가입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형사님, 이거 좀 보세요. 이건 분명 계획된 범죄예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하지만 보험 가입하는 건 범죄가 아닙니다. 그럼 사고 한 달 전에 20억짜리 보험을 들고 사고 3일 전에 돈 얘기를 하는 게 우연이란 말입니까? 어머님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이건 명백한 시공 불량 사고입니다. 건설사에서도 책임을 인정했고요. 형사는 친절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경찰서를 나서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딸을 잃을까봐 불안해하는 노인네의 망상증으로 여긴다는 걸. 반찬 가게로 돌아왔지만 일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사장님, 사위분 참 착하시던데 그렇게 속상해 하시더라고요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저 착한 사위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딸의 대학 졸업 앨범을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사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딸 옆에서 활짝 웃고 있는 여학생. 건축학과 수석 졸업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아. 딸이 자주 얘기했던 친구였습니다. 엄마, 유나는 진짜 똑똑해. 건축회사 다니면서 구조 설계도 하고 되게 멋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핸드폰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서윤아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유나 씨. 저 지혜 어머니예요. 어머니, 지혜 소식 들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유나 씨, 제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마지막 희망 같았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베란다 난간 사진이 있는데 이게 정말 시공 불량인지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발, 제발 부탁이에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유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머니도 이상하다고 느끼셨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유나 씨, 우리 지혜가 사고 당하기 전에 저한테 전화한 거 있잖아요. 그때 형부가 뭔가 이상하다고. 네, 기억해요. 지혜가 요즘 진우 오빠가 자꾸 보험 얘기하고 밤에 누구랑 통화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도 느꼈던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어머니, 제가 내일 당장 현장 가볼게요. 그리고 이건 절대 사고가 아닐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럽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고 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다.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 내 딸을 해친 놈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날 밤 저는 30년 동안 적어온 반찬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딸이 좋아했던 음식들의 레시피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노트 첫 장에 적힌 문구를 읽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만든 밥 먹고 건강하게 자라렴.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저는 노트를 꼭 안았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 나쁜 놈한테 당하지 않게 엄마가 끝까지 싸울게.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유나가 병원 앞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의 대학 동창이라고 했지만 몇 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묶은 머리에 안경을 쓴 모습이 영락없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현장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고 다음 날 경찰이 찍어둔 베란다 사진들을 저장해뒀던 겁니다. 유나는 사진을 하나하나 확대하며 살펴보더니 화면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기 봐요, 어머니. 이 볼트가 뭐가 문제예요? 이건 M8 규격이에요. 베란다 난간용으로는 최소 M10 이상을 써야 하는데 이건 의도적으로 얇은 볼트를 쓴 겁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 정도 굵기면 성인 남성 한 명 무게도 버티기 힘들어요. 하물며 임신 8개월인 사람이 빨래를 널면서 약간만 체중이 실려도 바로 무너집니다. 제 손에서 커피잔이 떨렸습니다. 유나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어머니, 이건 절대 시공 불량이 아니에요. 누군가 일부러 약한 볼트로 교체한 거예요. 알고 있었어. 역시 그랬던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걸 경찰이 못 찾았다는 게 이상해요. 제가 자재 구매 내역까지 추적해 볼게요. 박진우 씨가 어디서 볼트를 샀는지 찾아내야 해요. 유나는 노트북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희망 같은 걸 느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돌아보니 한태식 씨였습니다. 제 가게 단골 손님이자 30년 형사 생활을 하다 작년에 퇴직한 분이었습니다. 늘 저녁마다 반찬 하나 사들고 소주 한 잔 하시던 분이죠. 태식 씨, 말이 막혔습니다. 그분 앞에서 갑자기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태식 씨는 제 표정을 보더니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사위 얘기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식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저도 이상하다 싶었어요. 네. 사고 다음 날 제가 병원 갔을 때 사위가 담배 피우는 걸 봤어요. 그런데 표정이 슬픈 게 아니라 초조해 보이더라고요. 형사 30년 하다 보면 눈빛으로 알거든요. 저 사람 뭔가 숨기고 있구나. 유나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한태식 씨시죠? 저 서유나라고 합니다. 지혜 친구예요. 이거 좀 보세요. 화면에는 건설 자재 온라인 쇼핑몰 주문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이경우 건설 자재. 박진우 씨 명의로 M8 볼트 신개를 주문했어요. 주문 날짜가 3월 20일. 그리고 이 이경우란 사람이 유나가 다른 창을 열었습니다. 박진우 씨 대학 동기예요. 같은 과, 같은 학번. SNS 보니까 둘이 엄청 친한 사이더라고요. 태식 씨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친구가 운영하는 자재상에서 이상한 규격 볼트를 샀다? 이건 뭔가 짜고 친 거네요. 저는 3챕터에서 봤던 문자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딸 핸드폰에서 이경호라는 사람이 보낸 문자를 봤어요. 그건 잘 됐어? 돈 들어오면 내 목 챙겨줘라고. 태식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사장님, 그 문자 아직 있어요? 네, 스크린샷 찍어뒀어요. 태식 씨는 제 핸드폰을 받아 문자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면 공범 관계 입증 가능합니다. 이경호를 찾아내야 해요. 유나가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이경호 건설자재. 주소 나왔어요. 구동. 여기서 20분 거리네요. 태식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저 믿고 따라오실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니면 저는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재상은 낡은 건물 1층에 있었습니다. 녹슨 철근과 시멘트 자루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안쪽에서 남자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식 씨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이경호 씨 맞으시죠?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작업복을 입은 30대 초반 남성이었습니다. 네, 근데 누구세요? 박진우 씨 아세요? 그 이름이 나오자 이경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진우? 아, 대학 친군데. 왜요? 박진우 씨 명의로 M8 볼트 신개 주문하신 거 맞죠? 3월 20일에요. 이경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그리고 이 문자. 태식 씨가 제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이경호는 문자를 보더니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어떻게. 박진우 씨 부인이 베란다에서 추락한 거 아시죠? 바로 그 M8 볼트 때문입니다. 이경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진우가 부탁해서 팔아준 것 뿐이에요. 제가 뭘 어떻게 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사위는 친구에게 고의로 약한 볼트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볼트로 베란다 난간을 교체했습니다. 임신한 딸이 빨래를 널다 추락하도록. 유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경호 씨, 박진우 씨랑 같이 빚진 거 아니에요? 10억? 이경호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어떻게. 태식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경호 씨, 지금 선택하세요. 공범으로 잡혀갈래요? 아니면 증인으로 남을래요? 이경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다 말할게요. 진우 그 자식이. 장모님 재개발 보상금 15억하고 보험금 20억 합쳐서 35억 타려고 한 거예요. 저도 반대했어요, 진짜로. 근데 저는 그 말을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35억. 내 딸의 목숨값이 35억이었습니다. 윤아가 나와서 제 어깨를 잡아줬습니다. 태식 씨도 나왔습니다. 사장님, 이제 증거가 확실해요. 경찰에 다시 고소장 넣읍시다.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내 딸을 해친 놈을 감옥에 보낼 시간입니다. 이경호의 증언을 녹음한 다음 날 태식 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사장님, CCTV 확보해야 해요. 사고 전날 밤 영상이 남아있을 겁니다. 관리소장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함부로 못 보여드려요. 경찰 요청이 있어야. 제 딸이 거기서 떨어졌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저는 관리소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허리를 굽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자존심 같은 건 이미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소장이 한숨을 쉬며 저를 일으켰습니다. 어머님, 알겠습니다. 딱 그날 밤 영상만요. CCTV 모니터 앞에 앉았을 때 제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윤아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화면에 4월 16일 밤 10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가끔 다른 집 주민들이 지나갈 뿐 특별한 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다 밤 11시 32분 딸네 집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사위가 공구함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기요, 저 사람이. 관리소장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사위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베란다는 복도 끝에 있는 공용 공간이라 CCTV 사각지대였지만 들어가는 모습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15분 후 사위가 다시 나왔습니다. 공구함을 든 채 땀을 닦으며 그리고 그의 입가에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미소를. 저 미친놈이.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평생 욕 한 번 안 하고 살았던 제가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식 씨가 관리소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영상 복사 좀 해주시겠어요?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네, 당연하죠. USB에 영상을 담아 나오는데 윤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금융 기록도 확인해 봐야 해요. 사위가 어머니 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다음 날 은행을 찾았습니다. 딸 명의 통장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긴 명세서를 받아들고 한 줄 한 줄 확인하는데 손이 점점 떨렸습니다. 3월 1일 500만 원 출금. 3월 7일 300만 원 출금. 3월 15일 1000만 원 출금. 3월 22일 2000만 원 출금. 4월 5일 5천만 원 출금. 총 8,8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모두 딸 몰래. 이 출금들 전부 같은 ATM에서 이루어졌네요. 윤아가 명세서를 가리켰습니다. 박진우 씨 회사 근처 ATM이에요. 사위는 딸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아마 딸이 믿고 알려줬겠죠. 그리고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돈을 빼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시장 골목에서 악착같이 모은 돈. 남편 잃고 홀로 딸 키우며 한 푼 두 푼 모아서 재개발 보상금으로 받은 15억. 그걸 딸 앞으로 해둔 건 순전히 딸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사위가 훔쳐갔습니다. 딸을 죽이고 보험금까지 타려고. 태식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경호한테서 추가 증언을 받아냈어요. 박진우가 10억 빚을 갚으려고 이 짓을 계획했대요. 돈 받으면 이경호한테 3억 주기로 했고요. 10억 빚이요? 대학 때부터 둘이 같이 주식 투자하다가 빚더미에 앉았대요. 박진우가 지혜 씨랑 결혼한 것도. 태식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다는 걸, 제 딸을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을 노린 거라는 걸. 그럼 우리 지혜는 처음부터 목이 메었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7년 연애, 딸이 그토록 행복해했던 7년이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사위는 처음부터 제 딸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돈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유나가 자료를 더 펼쳤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이것도 봐야 해요. 핸드폰 화면에 보험 약관이 떠 있었습니다. 박진우 씨가 가입한 상해보험, 사망 시 20억 전액 지급이지만 장애 시에도 등급에 따라 최대 18억까지 나와요. 그게 무슨 하반신 마비는 1급 장애예요. 18억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죽지 않아도 됐다는 겁니까? 하반신 마비만 돼도 충분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어머니,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지혜가 사망하면 재산 상속은 배우자인 박진우에게 가요. 어머니 명의 보상금 15억까지 전부 박진우 손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35억. 제 입에서 숫자가 새어나왔습니다. 보험금 20억, 재산 상속 15억. 합쳐서 35억. 내 딸의 생명값이 35억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유나와 태식 씨가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야죠.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딸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멍하니 엄마, 응, 지혜야. 진우 오빠는 언제 와?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아직도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올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다시는 이 병실에 발도 못 들이게 할 겁니다. 딸이 잠든 후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인큐베이터 안에 손주를 봤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온몸에 선이 연결된 채 숨쉬고 있는 그 작은 생명. 미안해. 할머니가 미안해. 유리창에 이마를 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태식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 접수합시다. 모든 증거 가지고.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같이 가시죠.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는 다시 손주를 봤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내 엄마도 너도. 그 나쁜 놈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잠을 잤습니다. 악몽 같은 싸움이 시작되겠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제 편이니까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지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병실 간이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CCTV 영상, 금융거래 내역, 이경호의 증언.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고 재수사가 시작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사위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병원에 와서 딸을 돌보는 척하고 저한테도 여전히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지혜 곁에 있을 테니 집에 가서 쉬세요. 괜찮아. 내가 있을게. 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내 딸을 죽이려 한 놈이 어떻게 저렇게 평온한 얼굴로 웃을 수 있을까요? 밤 10시쯤 태식 씨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지금 어디세요?
병실이요. 왜요? 경찰이 내일 아침에 영장 들고 박진우를 체포하러 간대요. 그런데 제 경험상 박진우가 눈치챘을 수도 있어요. 네. 이경호가 박진우한테 연락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장님, 오늘 밤 병실 절대 비우지 마세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설마 그럴 리가. 저는 잠든 딸을 내려다봤습니다. 고른 숨소리, 창백한 얼굴, 온몸에 연결된 선들, 의료기계가 규칙적으로 삐삐 소리를 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간호사들의 교대 시간이라 잠시 간호사 스테이션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사위였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사위가 딸 침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밤샘 할 테니 어머님 좀 쉬세요. 괜찮아. 나도 못 자는데 뭐. 사위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응? 어머님 혹시 경찰서 다녀오셨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경우한테 연락 왔어요. 어머님이 자재상에 다녀가셨다고. 사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공손한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그냥 사고였잖아요. 사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M8볼트로 일부러 약하게 설치한 게 사고야? 사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이 어디까지 아시는 거예요? 다 알아. 내가 우리 지혜 죽이려고 한 거. 보험금 20억에 내 돈 15억까지 노린 거. 이경우랑 짜고 친 거. 다 알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30년 동안 삭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위가 비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뭐, 경찰한테 말했어요? 증거 있어요? CCTV, 그거 가지고 뭘 증명해요? 사위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지혜는 이미 하반신 마비잖아요. 보험금은 나와요. 장애 등급 1급이면 18억.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위가 딸이 누운 침대를 바라봤습니다. 지혜가 깨어나면 귀찮아져요. 재활 치료비도 많이 들고 평생 돌봐야 하잖아요. 이 미친놈이. 사위가 딸의 생명유지장치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차라리 지금 편하게 보내주는 게 지혜한테도 나은 거 아닐까요? 평생 휠체어 타고 사는 것보다. 안 돼. 저는 사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잡아당겼습니다. 이 할멈이. 사위가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허리가 부딪히며 통증이 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사위의 손이 플러그에 닿았습니다. 안 돼. 내 딸, 내 딸을. 저는 바닥을 기다시피 해서 사위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었습니다. 태식 씨와 함께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박진우,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경찰이 사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사위는 저항했지만 곧 제압당했습니다. 나 이 새끼들아. 증거가 어디 있어? 증거가. CCTV 영상 확보했고 이경호 증인 진술도 받았어. 그리고 방금 생명유지장치 제거 시도 다 녹음됐어.
태식 씨가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녹음 중이었습니다. 사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쇠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어머님, 사위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살려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넌 처음부터 우리 지혜를 사랑한 적이 없었지? 사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7년이 전부 거짓말이었어? 어머님, 내 딸 평생을 망쳐놓고 죽이려고까지 하고, 넌 사람이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마. 감옥에서 썩어. 경찰이 사위를 끌고 나갔습니다. 사위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태식 씨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의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여전히 잠들어 있는 딸, 아무것도 모르는 딸,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지켰어. 그 나쁜 놈이 다시는 너 건드리지 못하게 엄마가 막았어. 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제 딸이 살아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첫 공판일은 사위가 체포된 지 2달 후였습니다. 법원 앞에 섰을 때 저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했습니다. 30년 동안 반찬 가게만 운영하며 살아온 저에게 법원은 너무나 낯선 곳이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유나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태식 씨도 옆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 앉으니 정면에 피고인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위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죄수복을 입은 채 2달 만에 본 사위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 같은 건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입장하며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먼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박진우는 피해자 박지혜와 결혼 후 피해자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시도했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3월 20일 공범 이경우로부터 규격 미달 볼트를 구매하여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딸이 겪은 끔찍한 일들이 차가운 법률 용어로 정리되어 낭독됐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큰 화면에 사위가 공구함을 들고 베란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재생됐습니다. 그리고 15분 후 땀을 닦으며 나오는 모습. 피고인은 사고 전날 밤 11시 32분 베란다 난간 볼트를 고의로 약한 규격으로 교체했습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판사님, 이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볼트를 교체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점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 검사가 두 번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시죠. 유나 증인, 증언석으로 나오십시오. 유나가 증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건축구조 엔지니어로서 사고 현장을 감정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베란다 난간의 볼트 규격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유나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베란다 난간에는 최소 M10 규격 볼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볼트는 M8 규격이었습니다. 이는 성인의 체중을 견디기에 현저히 부족한 강도입니다.
그리고 이 볼트는 어디서 구매됐습니까? 피고인이 공범 이경호의 자재상에서 직접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사위의 변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총 8,80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한 달 전 피해자 몰래 20억 원짜리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화면에 보험 증서가 떴습니다. 계약자 박진우, 피보험자 박지혜, 수익자 박진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으면 보험금 20억과 상속재산 15억, 총 35억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또다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의 생명이 35억이었습니다. 그때 검사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증인이 있습니다. 이경호 증인 나오십시오. 법정 뒤쪽 문이 열리고 이경호가 들어왔습니다. 사위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호야, 너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경고했습니다. 이경호가 증언석에 섰습니다. 그는 사위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증인,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대학 동기입니다. 그리고 공범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저와 피고인은 대학 때부터 주식 투자를 같이 하다가 10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피고인은 장모님의 재개발 보상금을 노리고 박지혜 씨와 결혼했고, 이경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고 2달 전 피고인이 저한테 제안했습니다. 장모님 돈과 보험금을 타서 빚을 갚고 저한테 3억을 주겠다고. 저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빚에 쪼들려서. 그래서 M8 볼트를 팔아줬습니까? 네. 제가 자재상을 운영하니까 피고인이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후에도 피고인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검사가 문자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화면에 사위가 보낸 문자가 떴습니다. 계획대로 됐어. 경찰은 시공 불량으로 결론 냈어. 보험금 나오면 3억 챙겨줄게.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사위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한순간의 실수였습니다. 빚 때문에 미쳤던 겁니다. 한순간의 실수? 검사가 비웃었습니다. 2달에 걸쳐 계획하고 볼트를 교체하고 보험까지 들고 사고 후에도 피해자의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려 한 게 한순간의 실수입니까? 사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증언석에 섰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이신 정인숙 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딸은 저 사람을 7년 동안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저도 믿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노린 거였습니다. 제 딸은 지금 하반신 마비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손주는 인큐베이터에 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우리 딸이 다시는 저런 괴물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엄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앉았을 때 유나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계속됐고 마침내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진우에게 살인미수죄와 보험사기죄를 적용하여 징역 22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서럽게 한없이 울었습니다. 22년. 사위는 22년 동안 감옥에 있을 겁니다.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딸과 손주는 이제 안전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사위를 봤습니다.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그의 뒷모습. 저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내 발 느껴져. 딸이 침대에 누운 채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달려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뭐라고? 정말? 엄마 발가락이 움직여. 의사가 급히 달려와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체 감각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휠체어가 필요했고 재활 치료도 길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살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손주가 인큐베이터에서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작은 담요에 쌓인 아기를 딸에게 안겨줬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을 봤습니다. 우리 아기, 우리 아기. 딸이 아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아기는 작은 손을 뻗어 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저도 눈물을 닦으며 손주를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 하지만 끝까지 살아남은 강한 생명. 엄마, 이름 지어야 하는데. 딸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가 지어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서준이. 서쪽 서해 중거랄준. 해가 지는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버텨낸 우리 손주니까. 서준이. 좋다 엄마.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고 이후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진우 오빠는 왜 안 와?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은 사고 전 기억을 잃었습니다. 베란다에서 떨어진 것도, 사위가 한 짓도, 재판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기억 상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수도 있고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는 너희랑 헤어졌어. 네. 왜? 다른 사람 만났어. 이혼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이게 나았습니다. 진실을 알면 딸은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키워야 해?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엄마가 있잖아. 우리 셋이서 잘 살면 돼. 엄마. 딸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평생 지켜줄게. 너랑 서준이 엄마가 끝까지 책임질게. 그날 밤 병실에서 저는 오래된 반찬 레시피 노트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적어온 이 노트에는 딸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미역국, 계란말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만든 밥 먹고 건강하게 자라렴. 그 아래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서준아, 할머니가 너도 건강하게 키워줄게. 엄마랑 함께. 노트를 덮고 잠든 딸과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사위는 22년 동안 감옥에 있을 겁니다. 그 나쁜 놈은 다시는 우리 곁에 오지 못합니다. 처음엔 분노였습니다.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제 딸과 손주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이었다는 걸. 3달 후 딸은 휠체어를 타고 퇴원했습니다. 제 반찬가게 2층에 딸과 손주가 살 방을 마련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딸에게 아침밥을 차려줬습니다.
그리고 손주 서준이를 안고 재웠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휠체어를 타고 가게 주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나도 반찬 만드는 거 도와줄게. 괜찮아, 지혜야. 내가 쉬어야지. 아니, 하고 싶어? 엄마 레시피 배우고 싶어? 나중에 서준이한테도 가르쳐 주고 싶어?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앞치마를 입혀줬습니다. 그리고 나란히 서서 김치를 담갔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사람이라도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 어떤 것보다 강합니다. 정인숙 할머니처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는 용기. 그것이 진짜 모성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이상한 일을 발견하신다면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용기 내어 진실을 밝히세요.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